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부터 그 조선시대의 역사를 주로 다룰 겁니다. 우리 백권대학 책 내에는 그 조선의 역사와 사상과 관련된 책이 6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 중에서 주제별로 묶어가지고 오늘부터 공부할 내용은 말 그대로 그 조선 역사와 문화의 정화라고 할 수 있는 조선의 언론, 감찰 권력 비판, 그리고 이것을 겸하고 있는 기록 문화, 이런 것들을 강의할 내용인데요. 몇 시간이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최소 4시간, 그러니까 4타임, 아니면 5타임 정도 걸릴까 싶은데, 이것이 또 방송용으로 나가니까 강의를 너무 길게 하지 않고 한 35분에서 45분, 40분 전후로 해서 쉬었다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주 쉬는 거 좋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받은 이 교재에는 조선시대 언론과 기록 문화라는 제목이 들어있죠? 조선시대의 언론과 기록 문화. 이런 주제로 얘기하는데, 일단 이런 것을 우리가 논의하기에 앞서 전제해야 될 것이 조선의 역사를 구조적으로, 거시적으로 보려 하지 않고 지나치게 그 개인들의 오욕, 칠정에 수반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보는 태도가 가장 문제고,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조선에 관한 모든 논의가 이런 식이었죠. 그리고 무슨 드라마나 영화들도 그런 식입니다. 이것이 그 식민사관이 노린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15세기 후반 이래에 형성된 그 조선의 군신 통치는 군신 협치입니다. 범위와 자질 면에서 세계적인 우위를 점하는 것이라고 평가됩니다. 이건 나의 평가가 아니라 요즘 최근 그 사학계에서 이루어지는 평가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논의할 사항 중에 여러분들은 생소할 리가 없어요. 이 방송 강의 듣는 사람들이 생소하죠. 청요직 연대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이 청요직 연대는 조금 이따가 상세히 논의하겠지만, 조선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양난을 거치고서도 동아시아 선진국으로서의 채무를 오래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다. 청요직 연대는 16세기 이후 군신 공치의 새 장을 열어 조선의 정치에 합리성을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위정자 집단을 끊임없이 도덕적으로 긴장시켰다. 자, 이런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전제한 다음에 오늘 논의를 이어가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이 조선 역사 강의는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최신의 새로운 조선 사관일 겁니다. 제가 조선 역사 강의들 많이 들어봤어요. 그리고 요즘 유튜브에 뜨고 있는 것들도 좀 봤는데, 그냥 유튜브에 단순히 떴다는 거지 이렇게 떴다는 뜻이 아닙니다. 보고 있는데 다 일정한 한계들이 있어요. 일정한 한계들도 있고 좀 나름 괜찮은 것도 있지만 다 10여 년 전, 20여 년 전의 관점이라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당장 우리가 이 김갑수 TV에서 이 상산사오와 함흥차사라는 그 수강생 없는 방송 강의를 하나 했는데, 이 유튜브를 검색을 해보니까 상산사오 하니까 우리 거 하나만 떠요. 그 사기에 뜨는 그 유명한 이야기인 상산사오를 다룬 유튜브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선 문화의 최고의 것이라고 얘기되는 이 청요직 연대, 그 다음에 대간의 문제, 사관, 경연, 그 다음에 책문, 이런 것들은 실제로 유튜브에 보면 거의 없거나 아주 부실하거나 그저 3분, 5분짜리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아마 최초의
이 강의가 아닐까 하는 이 자화자찬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조선의 언론으로 들 수 있는 항목들은 대여섯 개가 있어요. 그래서 조보라는 거, 그 다음에 대간, 사초, 실록, 경연, 책문, 일기. 자, 이렇게 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맨 처음 이 조보라는 것은 그렇게 무슨 비판적 그 기능이 있는 건 아니에요. 비판적 기능이 있는 건 아닌데, 이 조보 말 그대로 이 아침 조자죠. 아침 조자고 조선할 때 조자네, 그죠? 그 다음에 조보. 그렇죠? 조보니까 아침에 발간하는 신문이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간신문, 데일리 뉴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 발간된다 그겁니다. 이게 매일 아침 승정원에서 발간을 해가지고 관보 형식으로 전국에 다 배포됩니다. 전국에 배포되는데 이것이 꼭 관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유배지에까지 다 가거든요. 유배지에까지 보내줘요. 근데 돈은 내야 됩니다. 그리고 고위 공직자일수록 이걸 받아보는 값이 비쌉니다. 대단히 합리적이죠. 예. 그러니까 아마 내가 조선시대에 살았으면 아주 최저가로 조보를 받아보지 않았을까. 여러분이 또 뭐 나나 별 차이 없어요. 내가 보니까. 그죠? 그리고 놀랍게 이 조보에 그냥 우리가 말이 그렇지 조보 뭐 그냥 형식적인 의례적인 소식만 담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왕에게 올라가는 상소와 그 답변, 그리고 이 조정의 인사이동, 그 다음에 조정의 행사, 물론 날씨 이런 건 말할 것도 없어요. 날씨 날짜는 이 신문에 꼭 있어야 될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또 그 여진, 일본 등의 해외 소식, 이런 것까지를 담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선을 욕하는 사람들은 이게 뭐 양반들끼리만 보지 않았느냐. 양반의 숫자라는 게 뭐 20에서 한 60%니까 실제로 조선시대 내내 보면 그런 걸로 또 트집을 잡아요. 근데 여러분 영국 같은 나라는 영어, 성경도 못 읽게 했잖아요. 네. 일반 서민들한테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관보가 이게 조보가 인기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못 받아보는 사람들은 좀 궁금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 꾀돌이들이 있어요, 역사에는. 그래서 중종 때 목판 인쇄가 발달을 하니까 요걸 이 양반하고 탁 타협을 봐가지고 그 빼돌려가지고 대량 인쇄해서 팔아먹습니다. 그래 수십 년 동안 엄청나게 돈을 벌었다가 선조 때 들켜가지고 처벌을 받아요. 그 선조가 처벌한 이유는 뭐냐면 국가 기밀이 좀 세려간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자기들 내부의 일을 뭐 일반 백성까지 다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이제 없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그렇게 한 임금이 선조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상업신문이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보는 이 서양 위주로 쓴 세계사들을 보면 이 상업 일간신문을 얘기할 때 뭐 독일의 뭐가 최초다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조보가 상업화된 것이 독일 것보다 3, 40년이 앞섭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500년 거의 내내 이게 이루어졌다는 점이 놀랍죠. 그리고 저는 특히 그 유배지, 귀향지까지 보냈다는 게 놀라워요. 왜냐면 내가 조선시대에 살았으면 꼭 거기 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 같은 것도 드니까. 자, 그러니까 일단 이제 조보는 이제 소식을 전하는 이 정도 의미가 있고 본격적인 그 권력을 비판하는 이런 건 아니죠. 자, 우리가 언론이란 말을 씁니다. 이 언론이란 말을 쓰는데 이게 말이 이제 언론인데 이게 이 언이라는 것은 언어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언어니까 이제 말과 글인데
일종의 수단입니다. 말과 굴을 수단으로 해가지고 논한다 이 뜻 아닙니까? 이 논한다는 것은 이건 평가하고 판단하고 주장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론. 그러니까 이걸 또 나눠놓고 보면 언어에는 이제 그냥 객관성만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논에는 이제 주관이 있다고 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모든 역사는 객관과 주관이 합해져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주관이 더 중요한 것이다. 주관, 해석적 주관을 하기 위해서 역사는 쓰고 읽는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 이따가 이제 사초 이야기도 하겠지만 조선시대는 매일 기록하는 역사가 있었다 그겁니다. 조보도 그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따로 사관이 있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사관의 역할을 하는 것은 뉴스 회사들입니다. 요즘 언론이라고 하는. 자, 그런데 이 언론의 문제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른바 그 데모크라시의 언론이라는 것들은 다 상업 언론들입니다. 상업 언론이죠. 뭐 상업 언론 아닌 것도 있어요. 뭐 연합뉴스 같은 거. 그러나 이 연합뉴스의 보도도 상업 언론들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냥 요즘 뭐 한경호하고 조중동하고 그 중간 정도가 이제 그 연합뉴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데모크라시의 언론은 일단 상업 언론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회사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다수에 영합한다 그겁니다. 우리 민심이 갑이다 3비 원칙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세속 대중의 비영합이죠. 영합을 하면 공론을 생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업 언론이라는 것은 기껏해야 여론을 생산한다 그겁니다. 근데 이 여론은 정말 흔들리는 갈대와 같아서 자주 변하고 또 왜곡되기가 일쑤입니다. 그러나 이 조선시대 언론, 즉 이 관영 언론은 공론을 생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또 관영의 한계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조선시대의 언론은 요즘으로 보면 꼭 현대 사회주의 언론과 흡사합니다. 상업 언론이 없고 관주도하고 그리고 그 언론에서 가장 중요한 역을 뭐가 하냐면 지배층들이 회의를 통해서 하고 그 회의록이 공론을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조선시대의 언론은 현대 사회주의 언론과 흡사하다. 그런 평가를 먼저 내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선시대 언론 중에서 정말 최고의 것은 대간입니다. 대간. 이 대간이라는 것은 대와 간의 합성어예요. 여기서 대는 대, 간은 이게 뭡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대관, 그 다음에 간관 해서 대간과 관의 합성어예요. 둘을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관이 하는 일은 뭐냐? 이건 고위 관료. 고위 관료를 감찰 탄핵하는 겁니다. 고위 관료를 감찰 탄핵한다. 그러면 간관은 뭐냐? 얘들이 더 세요. 간관. 간관은 바로 왕에 대한 봉박과
간쟁을 주로 삼는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극에 나오는 아니옵니다 이것만 하고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간관이에요. 간관이고 대관들은 영의정 쉽게 안 되겠습니다 뭐 하는 사람들이 이제 대관이고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겸직도 하고 그러는데 자 그래서 야 이렇게 그러면 사실 보세요. 이 대관들은 고위 관료를 주로 감찰 탄핵한다고 합니다. 고위 공직자를. 그러니까 여러분 고위 공직자를 수사하는 기관을 뭐라고 해요? 공수처라고 들어봤어요? 공수처? 공수처라는 것이 있는데 이 공수처를 노무현 정부 때부터 만들겠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공수표가 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게 사원부가 오늘날의 공수처예요. 그럼 검찰은 뭐냐? 검찰은 의금부예요, 의금부. 조선시대 의금부 알죠? 네. 그럼 경찰은 뭐냐? 보도청이죠, 뭐, 그건. 그러니까 이 조선시대의 대관들이 있었던 사원부는 오늘날의 선진화된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아직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공수처와 거의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대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관이라는 말은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몇 번이나 나올 것 같습니까? 무려 2만 번이 넘게 나옵니다. 여러분 조선왕조실록에 사람 이름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송시열하고 한명회예요. 몇천 번에 불과해요. 그런데 대관이 얼마나 이 극성을 부렸으면 23,109번이나 나오겠어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조선의 언론과 권력 비판이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가를 단적으로 얘기해 주죠. 이런 게 근거죠. 자, 그래서 이 대관들이 이제 어떤 역을 했는가? 자, 이런 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논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일단 이런 말이 있네요. 지금 자, 신하의 돈은 임금을 따르지 않는다. 자, 이런 제목을 제가 달았어요. 자, 지금 성종이 하는 말입니다. 성종이 신하가 되어서 임금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것이 의리에 편안하겠는가? 일이 사직에 관계되지 아니하는데 어찌 따르지 않아야 할 이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 성종도 사직에 관계되는 일 같으면 안 따라도 된다는 것이 또 전제되어 있죠. 그런데 사직에 관계되는 일도 아니고 왕이 내린 명령인데 그걸 거부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상당히 약하게 얘기하죠. 왕인데. 그러니까 성세명이라는 신하가 신하의 돈은 의를 따르고 임금을 따르지 아니합니다. 센 말이죠. 성종실록 24년 1493년 10월 27일자입니다. 자, 이건 지금 어떤 이야기냐면 이 성종 때 이제 경연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경연도 그냥 난상 토론장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 대관들이 재상들, 판서, 삼정승 비판 탄핵하는 내용이 많아요. 근데 이때 이제 재상 윤필상을 유호인이 탄핵을 했어요. 그게 젊은 사람이거든요. 유호인은 대관이야. 사관원 정원이니까 이거 오품이에요. 오품. 탄핵을 하니까 이제 윤필상이 이제
요즘 말로 해야 쪽팔릴 거 아니에요. 그 젊은 놈한테. 근데 무조건 옛날에는 탄핵을 받으면 일단 자기 직위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임시로. 그걸 피혐의라고 해요. 그리고 조선시대 대가는 유언비어를 가지고도 탄핵할 수 있어요. 네. 아시겠죠? 그럼 일단, 그러니까 성종이 보기에, 윤필상 사람 괜찮은 사람이에요, 실제. 실록을 읽어보면 윤필상이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까지 윤필상이, 그만하겠다고 이제 퇴근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성종이 가만히 저녁 때 생각해보니까 이거 너무 심하다, 대간이. 대간이 너무 심하니까 이 저녁 때 이 당직을 서고 있는 당직자, 윤필상의 사직을 만류하라는 것을 이 당직자 유호인한테 명을 내렸어요. 내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아까는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유호인한테 이제 명을 내리니까 유호인이 이 어명을 요즘 하는 말로 쌩까버렸어요. 뭐 들은 척 아예 들어줄 필요가 없다 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다음날 아침에 성종이 유호인한테 이제 확인을 했을 거 아니에요. 어제 재상 그 윤필상 사직을 좀 만류했느냐? 그러니까 안 했다고. 안 했다고 하니까 왜 안 했냐? 이런 건 이제 그걸 물어봤겠죠. 실록에 그 자세한 정황까지는 없어요. 자, 그러면서 왕명을 거부한 유호인을 국문하라는 명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국문하라는 것이 뭐냐면 수사를 의뢰하거나 기소하라는 얘기예요. 왕한테는 직결 처분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놈 참아라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건 다 구라예요. 아시겠습니까? 심지어는 저놈 곤장을 쳐라 그것도 못해요. 왕은 국문하라는 명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물론 이런 룰을 어긴 왕이 있죠. 세조, 연산군, 광해군. 그러니까 연산군하고 광해군은 쫓겨났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파악할 때 그 일탈된 범죄를 가지고 조선 역사를 파악을 해요. 아시겠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실제로 왕은 기소 권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재상의 사직을 만류하는 거. 그러니까 아까 사직에 관계되는 게 아닌데 그 사직은 국가라는 뜻입니다. 뭐 직책을 사직한다는 게 아니라 사직에 관계되는 게 아닌데 왕의 그 명을 거부하는 게 이치에 맞느냐, 의리에 맞느냐 하고 성종 입장에서는 저는 말할 수 있다고 봐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유호인을 국문하라고 하니까 바로 동료 시강관, 이게 시강관입니다. 유호인은 홍문관원이고 아주 엘리트들이죠. 이 시강관 성세명이 성종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유호인을 국문하는 게 부당하다 하고 따지는 거예요. 따지니까 방금 얘기한 거, 신하로서 왕명을 거부하는 게 의리에 합당하겠는가. 자, 이렇게 정조가 얘기를 하니까, 성종이 얘기를 하니까 거기다 대고 한 말이 바로 신하의 돈은 의를 따르지 임금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논의한 바에 있는 최근에 윤석열 검사, 윤석열 검사가 박근혜 정권 때 국회에서 답변하면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 했죠? 네. 그런 것들이 다 그런 조선시대의 전통을 이어받고 오는 말들이에요. 그저 무슨 충만 강조되고 잘못된 왕명을 따르는 것이 충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 이게 식민사관이에요. 언제나 대부분 효가 강조되지 충은 그 다음 순위입니다. 왜냐? 효를 할 줄 알아야지 충도 하는 거지 충만 하는 사람들은 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잘 이용되는 논리가 이 선공후사의 논리예요.
선공후사의 논리를 좋아하는 것들은 대부분 독재자들이에요. 아시겠죠? 박근혜나 박정희나 툭하면 선공후사. 그 선공후사가 무엇을 위한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한 선공후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공후사는 공공성을 지향하지 않으면 악용될 소지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마치 조선 역사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조선이 선공후사만을 강조해가지고 윤리적 보편성을 임금에 대한 충성보다 소홀하게 생각한 것처럼 안다 그겁니다. 그런 것까지 또 생각도 안 해요. 무조건 조선하면 그냥 잘 모르니까.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재미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유호인은 임금이 재상의 사직을 좀 만류해라, 이 명을 듣지 않았을까요? 이 한국 사람들은 자기 노력도 별로 안 하고 남한테 좋은 일 하는 거 있죠? 그걸 제일 좋아해요. 자기 희생 없이. 말로만 그냥, 좀 그 사람 좀 도와줘. 한국 사람들 그러잖아요. 이게 그런 일 아닙니까? 자기 별로 노력도 안 들이고 임금이 사직을 만류하라고 했으니까 재상한테, 임금이 사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거 전해주기 좋아해요. 우리들도 그래요. 그죠? 다시 말해서 자기 희생 없이 생색내는 일을 아주 좋아한다 그거면 난 그런 사람 무지하게 싫어요. 지가 돕든지 말든지 꼭 옆에서. 자, 그런데 일단 유호인은 대간이 감히 탄핵을 했는데, 그래서 사직을 했는데 임금이 지가 뭔데 사직을 못하게 하냐? 권리가 없다고 본 거예요. 임금의 권리가. 두 번째로, 이런 명을 내리려면 내일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승정원을 통해 정식 지휘체계로 하달을 하지. 숙직 보고 있는, 당직 보고 있는 것도 지금 짜증나는데 왜 이런 거 나한테 내려가지고, 이럴 때 왕의 명을 들어주면 이게 비선실세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비선실세가 되는 걸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그 대간의 정신이라 그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신하의 도는 의를 따르지 임금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거 조선왕조실록에 나오는 말 중에서 아주 멋진 말 몇 개를 꼽으면 꼽힐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신하의 도는 임금을 따르지 않습니다. 정말 그 임금이 듣기에는 당돌하고 발칙해 보일 수가 있죠. 자, 멋진 말이긴 하지만 이것보다 더 멋진 말이 그 아래 나오네요. 뭡니까? 영의정의 살덩이를 씹어먹고 싶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제 멋지다고 얘기한 것은 이 말이 대단히 거칠고 파격적이라 그겁니다. 이런 말이 또 왕조실록에 나옵니다. 이건 지금 더더군다나 이런 말은 누구 앞에서 한 말이냐면 연산군 앞에서, 연산 앞에서 한 말. 이 연산 때 영의정이 누구냐면 노사신이에요. 노사신. 아마 노사연하고 이렇게 학렬이 좀 같은 모양이에요. 여러분, 연산군이 즉위해가지고 이 불교 같은 것을 이제 조금 이렇게 수륙제를 다시 부활하고, 그 다음에 피비, 자기 엄마 그 사약을 먹고 죽은 엄마 피비 윤 씨를 추승하려고 이게 높이려고 하니까 당연히 조신들은 반대를 했겠죠. 반대를 했는데 이 노사신이 이 연산의 정책에 이제 찬성을 해줬어요, 영의정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영의정을 탄핵에 들어갑니다. 이제 이 조순도 이 사관원 정원이에요. 직책이 오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조순보다 훨씬 직책이 낮아요. 대한민국 조순은 부총리도 하고 그랬잖아요. 당 대표도 하고. 네, 그렇죠? 이 조순이 이제 노사신을 탄핵을 하니까 이 노사신이 반박을 해요. 연산군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 젊은 대관들은 그죠? 아무나 탄핵해가지고 자기의 공명심, 이 공명심을 이렇게
노리고 자기가 좀 이름을 내려고 탄핵한다. 자, 이런 식으로 연산군 앞에서 노사신이 대간에 대해서 이 반격을 해오니까 사간원 정원 조순이 정색을 하고 말합니다. 좀 교재 있죠? 지금 신등에게 대신을 경멸한다 했는데 신등이 어찌 대신을 경멸할까? 영의정 노사신이 임금 앞에서 대간의 논박을 당했으면 대죄하기에 겨를이 없어야 할 것이온데 도리어 대간더러 고자질을 내서 곧다른 이름을 취득하는 것이다고 하니 이는 전하께서 저 대간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자기 말만을 믿게 하기 위해 감히 가슴속에 음모를 드러낸 것입니다. 춘추의 법을 말하면, 여기 춘추는 역사입니다. 사신의 죄는, 이 사신은 노사신입니다. 그러니까 임금 앞이니까 그냥 막 이름 부르는 거예요. 이런 건 당연한 지금의 경어법도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할아버지 앞에서는 아버지를 높여서 부르면 안 돼요. 할아버지, 아버지가 어제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할아버지, 아버지께서 어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경어법에 다 틀려요. 자, 사신의 죄는 비록 극형에 처해도 도리어 부족합니다. 신등은 그의 살덩이를 씻고 싶습니다. 이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인신으로서 누가 군상 앞에 직언을 할 자가 있겠습니까? 아주 센 말이죠. 정말 요즘 흔한 말로 막말입니다. 막말. 요즘 이런 식으로 막말하면 막 언론들에서 그냥 다 갑자기 그냥 야만인 취급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말을 들은 연산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를 보세요. 네가 사신의 살을 씹어먹고 싶다고 말한 것은 필시 내가 대간이 되었으니 비록 이같이 말할지라도 나를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 대간 왕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임금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연산까지도 그 살을 씹어먹고 싶다고까지 말했으니 이로써 미루어 생각하면 비록 골룡포를 입고 면류관을 쓴 나라도 공경하는 마음이 있겠느냐? 이게 맞는 말이죠, 사실. 사실 여기서 영의정의 살을 씹어먹고 싶다고 한 것은 연산군 연머진 소리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조정은, 그 다음 보세요. 얼마나 그 연산군 말이 이렇게 부드러운지. 조정은 화목한 것을 귀하게 여기는데 지금은 조금만 불협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이 같은 말을 하니 되겠느냐? 그래서 쓰겠느냐? 하고 달래고 있죠. 연산군 일기의 기록입니다. 재미난 것은요, 그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길에서 만나요, 노사신하고 이 조순하고. 그래서 노사신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정이 늙은이의 살을 그렇게 먹고 싶소? 그러니까 대답도 않고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런 걸 보고 나중에 조순이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연산군한테 뭐 처벌이라도 되나 궁금해서 이제 계속 실록을 보니까 관찰사로 가 있어요. 관찰사는 그게 상당히 높은 직책 아닙니까? 근데 그 나중에 연산군이 관찰사로 가 있는 거 몰랐나 봐요. 그냥 보지도 않고 사인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새끼 그 욕자라는 새끼가 관찰사로 가 있어 해가지고 소환시키지 않았는가 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나 이제 그러나 연산군은 바로 탄핵돼가지고 박근혜장 나는 거죠. 자,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산군 하면 조선시대 최악의 자질이 떨어지는 왕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대통령 한 10여 명 중에서 노무현 하면 그래도 좀 우수한 편에 들어요. 아니면 대통령다운 대통령 하면 한 2명 있는데 그 중에 든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노무현 대통령은 이 막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 자, 여러분들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평검사들과의 대화라는 것을 나눈 거 기억하죠? 네. 거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평검사 김영종이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에 부산지검 동부지청장에게 전화해서 특정 사안에 대해 잘 봐달라고 청탁 전화를 하지 않았나요? 생각나죠? 네. 자, 이럴 때 그 유명한 그 노무현 대통령의 어록이 터집니다.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죠. 이렇게 얘기했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툭하면 입에서 뭐 왕조 시대도 아니고 이런 말을 하는데 최악의 군주인 연산군의 이 대처와 그래도 우수한 편에 속한다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대처가 어느 쪽이 더 이 탈핵하고 상소하는 말에 대한 이 존경심이 있는가? 그러나 다행인 것은 이 김영종 검사도 뭐 이렇게 불리한 처우를 받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순처럼 그렇게 불리한 처우는 안 받았지만 그 중계되고 있는 텔레비가 중계되고 있는데 청탁 전화했죠. 이쯤 되면 이것도 막말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쯤 되면 막 나가는 건 이건 더 막말입니다. 막말에 막말로 대처한 대한민국 대통령. 막말에 차일러서 말한 연산군. 물론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이런 사례를 보면 왕조 시대에 대한 우리의 편견과 오해가 상당히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사헌부는 주로 고위 관료들을 탄핵, 감찰하는 오늘날의 공수처와 같다 그랬는데 뭐 살을 씹어먹고 싶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이렇게 권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나운 군주 앞에서도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른바 언로가 열려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언로. 그죠? 언로가 열리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언로. 그러면 박근혜 때 얼마나 언로가 다쳤습니까? 자, 이런 걸 한번 생각해보자. 그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조선시대의 이 언로, 이것과 관련되는 기관을 우리가 이제 3사라고 하는데, 이 3사는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이걸 3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헌부는 감찰이라도 하지. 사관원 얘들은 그냥 하는 일이 아니되옵니다예요. 그게 직업이에요. 아니되옵니다가 직업입니다. 사관원은. 그런데 이제 홍문관은 우리가 학문연구기관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홍문관은 또 이것보다 또 격이 하나 더 달라요. 이 홍문관은 뭐 하는 줄 아세요? 이 사헌부가 사관원이 이 비판하고 탄핵해야 될 것을 약하게 하거나 안 하면 얘들을 탄핵해버립니다. 니들 간관들이 뭐하고 있는 거야 하고 탄핵해버려요. 그러면 얘들도 또 이제 직위정지해가지고 물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읽은 실록에서는 일단 한쪽에서 사헌부나 사관원에서 일단 왕이나 고위 관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요. 그러면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다 들어주겠어요. 그 젊은 놈들 하는 얘기를. 한쪽에서 얘기해서 안 들어주면 얘들이 같이 나갑니다. 둘이 합동으로. 그러면 상당히 많이 들어줘요. 왕이. 그래도 안 들어주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홍문관이 가세해가지고 3사 합동으로 나갔을 때 거부된 사례를 나는 실록에서 보지 못했습니다. 찾지를 못했어요. 그만큼 홍문관이 더 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홍문관은 행동을 좀 조심해서 하죠. 신중하게. 자, 그래서 다시 말해서 조선시대의 권력은 왕이 있습니다. 왕이 있고 대신이 있어요. 이 대신이라는 것은 이건 이 판서, 그 다음에 정승, 이게 대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높은 장관과 부총리, 총리들이 아닙니까? 요즘으로 치면. 그러니까 우리들은 지금까지 조선시대의 왕이 최고고
대신은 그 아래다. 이렇게 수직적 위계 권력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성종 때부터는 놀랍게도 왕 대신 그리고 바로 이 청요직 이 3사를 중심으로 하는 정랑 그리고 예문관의 그 일부 한림들 이것을 총합친 청요직 이 연대가 삼권 정립을 이룹니다. 삼권 분립이 아니고 정립. 이 정자는 소정자예요. 이 소치라는 것은 솥바른 세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수직적 위계 질서가 수평적 권력 질서로 성종 이후에 바뀌게 되고 바로 이러한 권력의 서열이 경국대전에 명시가 돼버립니다. 이러니까 바로 조선이 임진 병자 그 양난의 위기를 겪으면서도 이게 수명을 길게 이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권력에 대한 비판이 무뎌지면 나라의 수명은 단축됩니다. 바로 이런 체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조선시대 대가는 수평적 권력 구조를 이루는 신진 엘리트들의 그 집단이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실제로 경국대전에 주어진 제도상의 권력이 있는 거예요. 규정된. 그러니까 첫째로 그게 서경입니다. 서경이 뭐죠? 관리 임명의 재청권이에요. 이쪽에서 서경을 안 하면 임금이 관리를 임명할 수가 없어요. 아시죠? 그건 들어보셨죠? 이걸 서경제라고 합니다. 서경. 그리고 아까 피엄권. 피엄이 뭡니까? 피하는 거죠? 이 조정 내에 비슷한 일을 하는 부서 내에 형제는 물론이고 친인척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형은 직급이 낮은 자리고 같은 계열에 동생은 좀 직급이 높은 자리야. 그럼 둘 중에 하나 물러나야 돼요. 누가 물러나겠어요? 직급 낮은 사람이 물러나야 돼요. 왜냐하면 직급 높은 게 중요한 일이니까. 아시겠습니까? 그걸 피엄권이라고 합니다. 피엄. 그 다음에 아주 우수한 것이 뭐냐면 이 홍문록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홍문록? 우리가 어려서 학교 다닐 때는 이런 역사를 하나도 안 배웠어요. 홍문록 하면 록이 뭡니까? 책이죠? 이게 바로 요즘에 그 인사카드예요. 이 홍문록을 다 작성해놔가지고 이 안에서 그 인사를 할 때 절대적인 지침으로 삼는 겁니다. 홍문록. 그 다음에 이제 이 수령의 고향 부임 금지. 자, 이런 것도 이 권력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국회의원이라는 거,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는 거, 그게 가지는 민폐가 참 심하죠. 왜냐? 그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 지역에서 인기를 잃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만 그냥 옛날에 그냥 툭 하면 그냥 경조사 다 다니고 그런 거야말로 좀. 그리고 우리나라는 국회의원들이 자기 고향에서 출마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대중 선생도 목포에서 출마하고 김영삼 선생도 부산 거제도 옆에 거기서 출마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공정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이 수령의 고향 부임 금지 같은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이 제도였다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 첫 시간에 조선시대의 그 전반적인 언론 중에서 조보와 그리고 대간과 삼사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 조선의 언론 권력과 기록 문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